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주 시간에 미국 지역은행이 이 부동산발 위기, 특히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 위기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좀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그 5대 우리 그 상업은행들이 그 판매했던 금액이 14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하지만 해외 부동산 펀드들은 총 56조 원 정도를 팔았고요. 이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14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중에 이 규모가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 하락이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벌써 원금 손실만 1조 원, 뭐 전체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하지만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 가장 안전하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월 달은 현재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또 2022년 피크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무려 24% 넘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제 문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 갖고 있으면은 원금이 회복이 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미국 기업들의 70%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무실 공실률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실률이 13.6%였는데 올해 말에는 15.7까지 올라가고요. 매년 한 2%포인트씩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과 관련된 대출 연체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 하락에 역회전이 걸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톱니바퀴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그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부동산 뭐 미국만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제일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게 금리 아니겠어요? 미국 금리 인하가 인상이 계속됐다가 이제 그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대출은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슈퍼프라임이라든지 프라임 같은 경우 한 10가지 등급 중에서 상위 1에서 3등급 정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가 아주 짧고요. 이 때문에 만기 시 상환하기 위해서는 재무사항을 좀 제출해야 되고요. 또 은행의 심사 규준이 얼마나 엄격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또 금리 인상을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반영시킨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 한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원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던지기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가격 하락 속도가 빌딩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주간 대출 증가율인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그 적자 전환 이후에 상당 부분 그 대출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대출 지원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그 은행 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조사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그 구분은 5단계로 총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가장 그 자본 비중이 높은 총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이 되었던 대형 은행들 14곳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비중이 6%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보다 좀 열악한 총 자본이 1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중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 대출 비중이 무려 18%. 이것보다도 더 낮은 100억 달러 전후의 그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4%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이 많은 뉴욕이라든지 LA나 샌프란시스코나 그 뭐 이런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지방 은행들에 대한 부실 문제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막 얘기했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형은행이 아니에요. 지방은 지역은행이고 이게 중견 이하의 규모의 은행이다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민감한 거고, 주가가 이달 들어서 한 50% 반토막 났어요, 이미. 그 때문에 미국 전체 지방은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섹터 지수죠. 이게 보니까 13%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열악한 은행, 지역은행이 굉장히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시그널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은행 불안이 일단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이제 파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커지진 않을까, 이 우려됩니다, 좀. 그죠? 네, 현재 뭐 뉴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처럼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뭐 아무래도 거액 예금들이 일제히 이제 빠져나오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25만 달러 정도까지 보험 보장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뭐 서둘러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많은 자금들이 MMF 쪽으로 상당 부분들이 이동을 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다행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림을 보시면 주간 예금 변동 상황인데요. 그렇게 크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크게 변동은 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뉴욕 은행 같은 경우는 총 예금이 한 8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2%는 보험 적용이 되고요. 또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상호 예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시프로컬 예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보장을 받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금의 95%는 보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예전처럼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쇼크는 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금자 보호, 우리는 기관당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5만 달러면 우리보다 5배가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나가 크니까요. 그렇죠. 레시프로컬 예금 네트워크, 이게 생소한 용어인데, 일단 이게 좀 지방은행의 어떤 뱅크런을 좀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소은행이라든지 거액 예금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그 경영 상태에 따라서 많은 자금들이 일순간에 좀 빠져나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상호 부조 제도를 미국에서 이전에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호 예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그 연방 예금 보험공사가 보험해 줄 수 있는 한도가 25만 달러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욕은행에 100만 달러를 예금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파산이 일어났을 경우는 25만 달러밖에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뉴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100만 달러를 예금에 대해서 4개 은행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쪼개서 이렇게 그 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은행뿐만 아니라 뉴저지 은행, 다른 은행들이 이런 그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만약에 뉴욕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4군데로 돈이 분산됐기 때문에 모두 예금이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호 예금 규모가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예금 유출 리스크에 따른 파산 위험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격 하락이 계속이 되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은행의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 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이게 예측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은데, 트럼프 진영에서 최근에 10개 항목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선거 공약을 내놨어요.
이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선거 공약 중에서도 이제 경제, 특히 통상 정책, 에너지 정책, 자동차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당장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약 원문 제목을 보니까 미국 노동자에게 트럼프가 더 나은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10가지 내용의 공약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세 카드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미국으로 유치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이 일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시스템을 리밸런스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에 있는 많은 제조 공장들을 인도라든지 북미 지역으로 유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이 받은 축복받은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규제를 풀어서 또 파이프라인까지 건설을 해서 미국이 세계 1위 석탄 천연가스 수출국뿐만 아니라 생산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불공정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즉각 탈퇴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또한 탈탄소화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도 바로 폐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좀 좋은 점은 트럼프가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미국산 석유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시켜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싸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중동 분쟁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로 인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관련된 자유가 좀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그 원유나 그리고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통상 정책 1순위는 미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생소합니다. 미국이 석유 팔아서 이거 팔아서 이 대체 에너지 말고 옛날에 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소합니다. 근데 트럼프 10가지 선거 공약을 쭉 보면요. 중국 타겟이 많아요. 돌려서 말해도 사실은 중국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네, 뭐 10가지 공약을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제1번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 제품 구입이라든지 고용 확보는 그 지난 1기 정부 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는 국경을 좀 폐쇄를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남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바이든의 전기 자동차 보급 정책을 네. 중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가솔린 자동차의 그 2035년까지 각 주별로 금지시키는 그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을 철폐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관세를 활용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미국으로 다시 들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신국가 제조업 전략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외국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인상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았던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으로 대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농산물을 캐나다에 수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시킴으로 인해서 멕시코가 부당하게 싼 가격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그 노동자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기업별 자동차의 그 평균 연비 기준도 이제 폐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가솔린 자동차와 관련된 대미 네. 수출이 다시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새로운 엔진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그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파리 협정을 탈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들여왔던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공약 중에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경제 공약, 방금 말씀하신 것들, 통상 정책 이런 거잖아요. 관세 부분에 제일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물론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뭐 세계 지금 미국하고 무역하고 이제 수출하는 나라들은 다 이게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네, 그렇습니다. 뭐 1차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진짜 사실 그 TPP를 탈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그 이전에는 3.1%에 불과했는데 무려 19.3%까지 한 폭발적으로 그 높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시키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여기에다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일본의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보험사에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FRB US 모델이라고 해서 370개 변수를 가지고 개량 모델을 돌렸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시켰을 경우에 미국의 PC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즉각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한 실질 GDP는 관세 부과 뒤 1년 뒤에는 0.2% 미국이 떨어지고요. 예. 5년 뒤인 2030년 후반에는 0.4%까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뭐 그 고용 문제 또 개인 소비 문제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관세 올리면 미국 손해 본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은 물론이고 뭐 타격이 만만치 않다. 뭐 그건데 전체적으로 그럼 세계 전체적으로 GDP하고 이게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네,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인상 부분은 의회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반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강한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으로 통상법 232조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치거나 위협이 됐을 경우는 이걸 제거하는 통상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01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시정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관세 부과를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만약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0.19%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0.36%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4.6%로 예상이 되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0.22% 하락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1%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이 중에 거의 그 5분의 1 정도가 날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0.15% 정도 성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런 그 고유료 관세를 부과하면은 상대국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무려 0.7%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예. 중국은 0.6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4%,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0.2%로 상당한 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무역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과연 집권하느냐 여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트럼프 대선 결과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또 하나 포커스가 있죠. 엔비디아 반도체 업체. 지난 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도 한 50% 올랐는데 또 오를 수 있을까요? 실적 좋게 나왔죠? 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그 유명한 브랜드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1850년대 골드러시 이후에 이렇게 강한 기업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생성 AI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매출이 지난 분기에 무려 200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배 정도 올랐고요.
또한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7배가 오른 122억 달러 정도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옵션 시장에서는 무려 1,800억 달러가 지금 쌓여 있는데요. 예. 이 물량이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7% 주가 하락을 초래했지만 오늘은 시간 외에서 7% 이상 상승하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전체 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이쪽의 그 매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800억 달러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도 많이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술적 지표, 심리적 지표들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시간에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부터 이제 시작될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앞으로 그 옵션 시장의 그 매물에 의해서 네. 현물까지 흔들리는 웹도덕 현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주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해졌어요, 이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요새 일본 증시를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니케이 225 평균 주가 지수가 한 4만 선을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38,900. 이 종전 기록이 38,900이었는데 이게 이제 4만 고지를 이제 넘보고 있단 말이죠. 일본은 실제적으로 거시 지표는 좋아진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1분기까지를 비교해 보면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화도 약세고요. 또 고물가 상황이 되면서 개인 그 소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후퇴에도 주가만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긋지긋한 디프레이션 탈출이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 그 현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매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 달부터 아베 정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장기간 ETF를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 규모가 중앙은행이 그 주식을 매수한 거는 무려 330조 원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악성 매물들이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워낙 가벼워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8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3, 4년 전에는 엔화가 1달러에 110엔이었는데 현재는 150엔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싸 보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관련된 ROE, 그러니까 주주가 투자해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들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니케이뿐만 아니라 토픽스의 그 ROE 같은 경우에는 8.1%지만 현재는 8.9%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11월부터 한 3달 정도.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일본 주식 주워 담기 논리가 뭔가요? 아무래도 그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상승 에어에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미국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고평가되고 있고요. 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100이라는 포트폴리오 그 자금 안에 미국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이 가장 미국주만 투자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80%, 9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또 국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찾아봤더니 독일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에도 생성 AI와 관련된 역동적인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의 유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체 시가총액 5개 기업 중에 도요타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나머지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또 반도체 장비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위험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일본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주식도 올라가면 우리 시장으로의 그 자금 유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종의 낙수효과군요. 맞습니다. 그죠? 예. 미국 시장에서 넘어와서 계속 멈추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일본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제2의 반도체로 이 80년대 소니의 영화를 다시 한번 되찾겠다. 뭐 이런 각오인데 이대로 가면 일단 니케이 주가는 4만 선 돌파를 하고 계속 갈 거로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만 선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그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미국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또한 그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리가 최소 2번 그리고 많게는 3번 이상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 주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일본 주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 4월 달부터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본 그 은행 부총재인 우치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제로 금리 수준 근방에서 금리 정책을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FF 금리 시장에서는 1년 뒤에 금리는 0.3%, 2년 뒤에는 0.54% 아주 낮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 4만 선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는 악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오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리차 격차로 인해서 앵고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차익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본이 참 진퇴양난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인 불황을 겪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 꼽으라면 개인소득 감소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개인소득이 감소되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황을 겪었는데 어쨌건 니케이 주가가 대변해 주듯이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자산 증가되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롱에 많은 그 자금들을 좀 갖고 있는데 주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촉매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일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일본은행의 자금 순환 계정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37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올해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200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익을 봤으니까 총 567조 원 정도의 개인들 주식 그 평가 금액이 올라갔고요. 여기에 투신 운용사에 갖고 있는 펀드만 하더라도 756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자산 효과를 위해서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되어서 연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이쪽에서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13%에 불과하고요. 네. 또 수신에 갖고 있는 그 펀드 같은 경우에도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90%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주가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가 일본으로 찾아오지 않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산 배분이 주식을 통해서 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에도 주가가 상승했어도 마이너스 성장을 좀 피할 수 없고 개인 소비 위축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일본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 움직임이 이제 AI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부분 이쪽으로 이제 탈로를 모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